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북한 외교관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건 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북한 대사관 내부에서 이상한 문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 김정은은 당장 외교관을 찾아내라며 노발대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현수라고 합니다. 한때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양팔이 붙잡혔죠.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복도로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는 신문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의자에 강제로 앉혀져 결박당했죠. 보위부 요원 김태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옆에는 대사관의 정치 담당 서기관 최영철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태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 중간에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었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대책을 마련했다 라고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치를 취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건 남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죠. 김태영은 저를 남조선 간첩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영철이 서류를 들고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죄, 남조선 간첩 혐의, 반역죄 등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건 악몽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20년을 바쳤는데 어떻게 제가 반역자가 될 수 있는지 호소했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김태영은 지금 자백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고의로 문서를 조작했다고 항변했지만 김태영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당의 희생양으로 낙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란 걸 말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감시를 받으며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 퇴근 후 불려가 자백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거짓을 쓸 수 없었어요. 제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무수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이 오해를 풀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세 번째 날 새벽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 명이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따라 몇 걸음 움직였습니다. 대사관 신문실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기철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역 대표부 간부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멍들고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 이미 위에서 결정난 일이야. 김태영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기철은 고개를 들어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난 충성스러운 당원이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기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였겠지. 누군가는 반역자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정기철은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 그걸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고 요원들이 정기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급히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정기철을 끌고 대사관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예감에 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대사관 뒤편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기철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권총을 꺼냈어요. 소리 없는 총성이 있었고 정기철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서야 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기다리는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정기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였겠지. 누군가는 반역자로 만들어져야 하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이 이번 숙청을 위해 반역자를 만들어야 했고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어떤 변명을 하든 이미 죽을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었죠.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사관은 철통같이 감시되고 있었고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기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계좌?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 무슨 의미였을까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정기철이 말한 것의 의미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자 대사관은 조용해졌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역 담당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기철이 근무했던 곳이었죠. 열쇠가 없었지만 비상용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한 덕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도 없어 달빛에 의지한 채 서류를 뒤졌어요. 정기철의 서랍은 이미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중요한 문서는 남들이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책상 밑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에 걸린 김정은 초상화 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닥 타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것들보다 약간 높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봉투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무역 대표부에서 온 기밀 문서였어요. 문서에는 북한 지도부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유용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두바이, 홍콩의 비밀 계좌 번호와 금액까지 적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 뒷면에 적힌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최근 숙청된 외교관들의 명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앞으로 숙청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그 중에 있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기철의 말이 이해됐어요. 숙청의 진짜 이유는 자금 문제였습니다. 북한 고위층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철을 포함한 대사관 고위층도 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역자를 찾아내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서를 품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김정은 정권이 경제 제재를 피해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의 총액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숙청은 단순한 정치적 정화가 아니었어요. 지도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나만의 이 사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지 알려야 했죠.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국제회의 참석 명단을 확인하러 들렀을 때 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기회는 그곳에 있었어요.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남한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사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24시간 감시 체제였고 이미 저는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강민석 참사관이 어제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은 다음 주 열리는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외교관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대사관 내부가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최영철 서기관이 복도 끝에서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절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최영철은 강민석이 쓰러져서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대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대사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영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가 숙청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를 보내려는 걸까요? 최영철은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위부의 김태형 요원이 함께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전히 숙청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급한 상황이었어요. 국제회의는 북한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니까요. 최영철은 모든 자료가 강민석의 사무실에 있으니 오늘 하루 동안 검토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최영철이 떠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남한 정보기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몇 달 전 한 국제 행사에서 만났던 남한 정보요원 이진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연락처를 남겼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라는 말과 함께요. 강민석의 사무실로 가서 회의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전화를 돌려 추적을 피했습니다. 마침내 이진욱과 연결됐습니다. 이진욱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내일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위험했습니다. 전화가 도청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진욱은 회의장에서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철의 문서는 옷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일에 달려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김태형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할 것이며 회의에서 복귀하면 평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숙청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방문이 닫히자마자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이 회의가 끝나면 저는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슴속에 숨긴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태형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태형은 저를 한시도 눈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장이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국가의 대표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김태형은 저에게 주의사항을 상기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회의 일정 외에는 호텔 방을 벗어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뿐이었습니다.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이진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일정이 끝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김태형은 잠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야 했어요. 두 번째 날 오전 세션 중 휴식 시간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김태형은 잠시 다른 북한 관계자와 대화하느라 주의가 분산되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진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진욱은 빠르게 탈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갈 무렵 화장실을 통해 호텔 직원 전용 통로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남한 정보요원들이 호텔 뒤편에서 차량으로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세션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태형은 제가 화장실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어요. 그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세션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계는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행동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김태형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청소함 뒤에 숨겨진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이진욱의 지시대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3개 열었어요. 김태형이 제 부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어요. 비상구를 열자 호텔 뒤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호텔 내부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차 옆에 이진욱이 서 있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태형과 다른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총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이진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뒷좌석으로 뛰어들었어요.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차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몸을 낮추었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호텔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욱은 제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머리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제 목숨은 오직 남한에 도착하는 것에 달려 있었어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진욱은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경로를 택한 것 같았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욱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순간이지만 첫 단계는 성공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차는 빠른 속도로 도심을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한 요원이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이진욱은 전화로 누군가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대사관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분 정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석의 요원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펴보니 검은색 차량 2대가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속도를 올려. 북한 애들이 따라온다. 이진욱이 운전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차는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차체가 흔들리며 벽에 거의 닿을 듯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는 2대의 차가 나란히 달릴 수 없었어요. 잠시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등은 빨간색이었지만 차는 감속 없이 그대로 통과했어요. 주변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이었어요. 저쪽으로, 빨리. 이진욱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진하는 대신 갑자기 좌회전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북한 차량들도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대사관까지 2분입니다. 운전석의 요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곧 안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앞을 보니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그들도 통신을 통해 저희의 경로를 예측한 것 같았어요. 빌어먹을, 다른 길로 갑시다. 하지만 이미 뒤에서도 북한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갇혀버린 상황이었어요. 이진욱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대사관은 저기예요. 200m만 더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국 대사관의 높은 벽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앞쪽 차에서 북한 요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분명히 총이 들려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뒷좌석에 엎드리세요. 이진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는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북한 차량을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했어요. 충돌 직전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돌려 차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차는 대사관 정문으로 향했어요.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요원 몇 명이 빠르게 움직여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나왔어요. 차는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총을 겨누었지만 발사하기 전에 차는 이미 대사관 경계선을 통과했어요. 차가 멈추자마자 이진욱과 다른 요원들이 제 양팔을 잡아 빠르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빨리 안으로 뛰다시피 저를 대사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야 안전하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국 대사관 영토에 들어온 순간 북한은 더 이상 저를 직접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진욱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잘하셨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대사관 안에서의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대사관 정문 앞을 지키는 북한 요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제공하고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이진욱은 제가 가져온 문서를 검토하며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즉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외적으로 저를 배신자로 규정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3일 후 대사관의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북한 측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밤중에 특수 경로로 공항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갑차처럼 보이는 특수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량은 대사관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간소한 출국 절차를 밟고 한국행 특별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 특별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어요. 곧바로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국정원의 조사를 거치는 것이 절차였어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신분과 활동, 탈출 과정을 세밀하게 물었어요. 특히 가져온 문서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비밀 자금 문제, 숙청의 진짜 이유, 해외 활동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남한의 역사, 정치, 경제 제도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지하철 이용 방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배웠어요. 서류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 위한 절차였어요. 이제 곧 새로운 신분증을 받고 진짜 한국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하나원 정문을 나섰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북한과 너무 달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 처음으로 혼자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시선이 없었어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과 생필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영업시간을 물었더니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어요. 밤중에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티켓을 사서 전철에 탑승했어요. 객차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이에게 물어보니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임시 거처로 배정받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제 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방에 놓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철저히 통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어요. 세계 어느 곳의 정보라도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정보의 통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자유롭게 쓰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도 신선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검열 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조그마한 비판도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전기가 끊겨온 도시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은 밤이 되어도 생명력이 넘쳤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북한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곧 북한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민이라고 합니다. 한때 국가보위성 소장으로 복무를 했던 적이 있죠. 그 자리는 북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눈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삶이 제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와 달리 친한 동료 윤석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거든요. 형, 저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엔 그저 술 기운으로 인한 감상적인 말이길 바랐죠. 하지만 윤석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 남한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들, 우리 체제의 모순들, 그리고 고통받는 인민들의 이야기까지. 그만하자. 위험한 생각이야.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윤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도 언젠가는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결국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희의 대화를 엿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혹여나 그랬다간 모두가 총살행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죠. 최윤석 동지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 23시 30분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예비신문이 진행 중이오니 이호민 소장님께서는 평소처럼 업무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당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고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 뒷거래까지 시도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당의 결정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죠. 점점 더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우연히 윤석이 북창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권력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국가보위성의 별세 장성이라는 지위도 그동안 쌓아온 인맥도 모두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 수용소 방문을 추진했어요. 수감자들의 사상교육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명목이었죠. 여러 날의 노력 끝에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미 코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관리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게 때려. 반동분자의 자식이 뭘 그렇게 약하게 때리나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수용소 관리자는 이것이 규율 교육의 일환이라며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동무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배신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어린 것들은 일찍부터 길들여야 합니다. 어제는 저기 저 꼬마가 밥을 훔쳤다고 다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처벌했답니다. 다리를 절단내려고 했죠. 하하. 관리자의 웃음소리에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매일 사상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녹슨 철창 안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나는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배신했다.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했고 제대로 외치지 않아도 고문을 당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제발 아이만은 하고 절규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보이는 건 공개 처형장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도망자나 규율 위반자를 처형하죠. 가족들도 모두 보게 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감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가 정말 윤석이 맞는지 맞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토록 당당하고 건강하던 윤석이 저기 쓰러져 있는 존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윤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윤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윤석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손가락 여러 개가 부러져 기이하게 휘어져 있었죠. 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형, 윤석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입술이 터져 말할 때마다 피가 새어나왔어요. 이제 형도 보셨죠? 우리가 만들어온 이 지옥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필사적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느끼지 못했죠. 윤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형, 이 지옥을 끝내줘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석은 의식을 잃었어요. 이후 수용소를 나오자마자 저는 길가에 멈춰 서서 구토를 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차에 겨우 몸을 실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문득 귀가 길에 제가 그동안 체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그들도 모두 윤석처럼 끔찍한 고통을 겪었겠죠. 제가 그토록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임무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에 또다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다시 한번 구토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을 향한 것인지, 제가 체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을 향한 것인지. 제 가슴 속에는 윤석의 마지막 부탁이 쇠모처럼 박혔고 죄책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용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제 눈은 한 이름에서 멈췄죠. 정은비, 제 딸 나연이의 친구였어요. 은비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했고 이로 인해 체제의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학교에서 이야기했다가 발각되어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딸까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연이를 서재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나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을 쏟아내며 고백했죠. 아빠, 저에게 남한 드라마를 보자고 학교에서 몰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은비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다고 누가 신고할까봐.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수용소의 모든 광경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서로를 때리던 모습, 더 세게 때려 라고 고함치던 관리원의 목소리, 녹슨 철창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며 통곡하던 수감자들의 모습이 현실처럼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젊은 어머니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제발 아이만은.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구토를 했어요. 은비도 지금 그곳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왔을 때 나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대답하려는 순간 또다시 끔찍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윤석의 부러진 손가락들, 귀에서 흘러내리던 피, 그리고 관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처형합니다. 가족들도 모두 보게 하죠.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책상을 붙잡은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수용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현이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 순수한 눈동자가 언젠가 수용소에서 보았던 공포에 질린 눈동자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신에 한기가 돌았어요. 이제는 제 가족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나현이의 친구가 오늘 잡혀갔다면 내일은 나현이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곳에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끔찍한 상상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윤석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고 나현이의 두려움에 떨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마다 제가 입고 있는 제복이 마치 고문복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국가보위성 청사에 들어설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졌죠. 이제는 달리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업무 중에 올라오는 매 보고서마다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어요. 반동분자 체포 보고서 뒤에는 윤석처럼 고통받을 누군가가 있었고 사상 검증 보고서 뒤에는 은비처럼 사라질 누군가가 있었죠. 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서류 한 장 한 장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 일정. 그건 제 위치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 후 남아 일하는 척하며 조금씩 정보를 모았죠. 경비병 교대 시간, 순찰 경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브로커를 찾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죠. 평소 감시하던 탈북 루트를 역으로 추적했어요. 그러다 한 브로커와 조심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당연했죠. 국가보위성의 고위 간부가 탈북을 의뢰한다는 게 얼마나 의심스러웠겠습니까? 왜 탈북하시려는 겁니까? 브로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윤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이 지역을 끝내고 싶어서요. 제 눈빛을 본 브로커는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여정. 중국에서의 은신, 제3국으로의 이동. 모든 과정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었어요. 아내에게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나현이와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제 결정이 그들의 운명까지 바꾸어 버릴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제 표정이 심각했나 봅니다. 우리 탈북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크게 놀라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아내에게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은비의 이야기, 그리고 나현이를 걱정하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묵묵히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나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네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현이에게는 휴양소에 간다고 하기로 했어요. 아이에게까지 이런 부담을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짐을 꾸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려 애쓰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챙겼어요. 너무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달러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던 걸까요?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테니까요. 두만강 국경지대의 지도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십 번씩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경로, 멈춰 설 지점, 숨을 장소까지. 그러면서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윤석을 만났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 저를 바라보며 말하죠. 형, 이 지역을 끝내죠. 특히 은비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내가 이 체제에 충성하는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비가 희생된 걸까? 이 생각은 제 양심을 고문처럼 괴롭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나현이의 방을 바라보았어요. 딸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죠. 저 순수한 얼굴에 절대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방에도 가봤어요. 아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죠. 내일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오늘따라 그 차가움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창가에 서서 평양의 마지막 새벽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죠.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은 새벽 3시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각, 경비병들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순간이죠. 나현이를 깨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휴양소에 가자. 고 말하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차에 오르면서도 긴장감은 계속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여야 했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제 군복이 도움이 됐어요. 경비병들은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의 차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수경례가 이제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으십시오. 브로커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군복은 제 권력이자 방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벗어던져야 할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 발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나연이가 힘들어할까봐 제가 업고 가려 했지만 브로커가 말렸어요. 딸을 업으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강물에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멀리서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급히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죠. 나연이가 무서웠는지 작게 흐느끼려 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은 덤불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나연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의 손에서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불빛이 지나가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의 작은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옷을 넣어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건 건너편에서 갈아입기 위한 거예요. 젖은 옷을 입고 있다가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연아, 아빠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연이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이게 단순한 휴양소행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셨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8월의 밤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나연이는 이제 제 등에 엎여 있었어요. 브로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이를 혼자 걷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군견 소리였죠.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서두르십시오. 군견이 우리 냄새를 맡으면 끝입니다. 더 빨리 움직이려 했지만 강물은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방해했습니다. 물살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에 엎인 나연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 위쪽에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엎드리세요. 브로커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나연이가 놀라서 숨을 들이키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은 한참 동안 강물 위를 배회했어요. 저는 나연이를 꽉 붙잡은 채 물속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아내도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불빛이 사라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순찰이 오기 전에 건너야 해요. 남은 거리를 건너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과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나연이는 이제 말도 못할 만큼 떨고 있었고 아내도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서둘러 우리를 덤불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제서야 준비해온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말대로 중국에서의 도피는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며칠씩 숨어 지내야 했어요. 비 속에서, 추위 속에서, 뱀이나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버텨야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국경 철조망을 넘을 때였습니다. 나연이의 옷자락이 철조망에 걸렸어요. 순간 아이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내가 재빨리 안아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풀어내야 했어요. 철조망을 건드릴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나연이도, 아내도, 저도.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우리 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윤석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어요. 이제야 조금은 그 부탁에 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우리 정말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벅찬 감정이었어요.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깨끗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신기했어요. 국정원 조사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태도는 제가 알던 신문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실상,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그리고 윤석의 이야기까지.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해 하나씩 배워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하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나연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고 조심스러웠던 아이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하나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나연이가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나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연이가 얼마나 큰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았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은비의 일을 겪은 후 나연이는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더니 이제는 햇빛 아래를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동안 이것저것 만져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하나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를 배정받은 거예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우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온수, 끊기지 않는 전기, 그리고 넘쳐나는 식료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나연이는 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억양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 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는데 아무도 혼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좋은 의견이야라고 칭찬까지 해주셨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연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죠. 친구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광경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시위대의 모습, 신호등 앞에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차량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지하철에서 본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긴장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죠. 여보, 제가 만든 첫 케이크예요. 어느 날 아내가 들고 온 투박한 케이크는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콤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라 자유의 맛이었어요. 매일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윤석에게 했던 약속, 이 지옥을 끝내달라던 그의 마지막 부탁. 이제 저는 조금씩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강연을 시작했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불현듯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해요. 윤석과 은비 그리고 제가 체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지. 오늘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 밤,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저는 다짐합니다. 언젠가 저 북녘의 땅에도 이런 자유가 당연한 것이 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윤석과 맺은 맹세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웃음이 나오는 모험이었죠.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보며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질서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멈추고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단간부들의 차는 신호등 따위는 무시하고 달렸고 일반 시민들은 그저 비켜서야만 했으니까요.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일부러 전등을 다 켜놓고 집안을 둘러보곤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내가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워오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를 배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파스타를 만들 수 있다니. 아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제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국가보위성에서 일했던 내가 이런 증언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윤석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어요. 형, 이 지역을 끝내줘. 첫 증언은 작은 시민단체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수용소에서 보았던 광경들,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폭력을 가하도록 강요받던 모습들, 사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고문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제 증언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인권단체, 국제 NGO 등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고 국제사회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있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21세기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제가 한 이 말은 여러 국제 언론에 인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증언을 할 때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습니다. 윤석이 그곳에서 겪었을 고통, 은비 같은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을 공포,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니까요. 다행히도 가족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줍니다. 아내는 제가 강연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죠. 당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서울의 불빛 앞에 서면 북녘 땅이 떠오릅니다. 저 불빛처럼 반짝이는 자유가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과 은비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싶은 것을 마음껏 꿈꿀 수 있기를. 이제 조금은 당신의 부탁을 이행하고 있나요? 윤석 씨, 매일 밤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때로는 윤석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형,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유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도시의 불빛처럼 밝고 자유로운 세상이 북녘 땅에도 펼쳐질 때까지 윤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